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여러분은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105개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은 교육 위기의 절박함에서 시작해 마을 공동체 복원으로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귀촌 18년차 베테랑 농부 그리고 별빛 대표를 맡아서 마을을 재생한 현장 활동가이시고요. 그리고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까지 맡아 계시는 분입니다. 자, 윤요왕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제가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지금 현재 주력으로 하시는 건 어떤 겁니까? 작년 7월 1일 날 개소를 했는데요. 예. 춘천시에서 출연 기관으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라는 걸 만들게 됐고, 예. 작년 6월부터 제가 거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센터장이라고 불려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 네. 차차 얘기는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귀촌을 춘천으로 한 이유, 현재 그 마을은 어디죠, 정확하게? 춘천시 외곽에요. 춘천하고 화천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예. 춘천호가 자리 잡고 있고요. 춘천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류 지역의 농촌 마을입니다. 예. 예. 그 제가 2003년도에 기농을 했는데요. 예, 대학교 때 농아를 들어갔던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제가 기농하게 됐습니다. 그 원래 연구에 있던 건 아니고 농활. 예, 맞습니다. 그게 또 인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초보 농부로 들어간 건데 제일 처음에는 뭐 어떤 작물을 했습니까? 고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장할 때 쓰는 그 고춧가루를 내는 빨간 고추 농사를 지었고요. 비가림으로 해서 처음에 300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으로 농사를 배우면서 고추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그 이제 판매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직거래에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먹거리 나눔 회원이라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꾸러미 사업 같은 걸 하게 됐는데요. 일정에게 월 펀딩을 사전에 받으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연중 생산되는 제 농산물을 보내드리는 형태의 꾸러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작물은 고추로. 예. 고추 농사를 직접 지어보니까 하여튼 경험이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일단 혼자 몸으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를 쓰지 말아야겠다. 친환경,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약간 철학 같은 게 있었죠. 그러면서 일단 몸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죠. 그렇죠. 요령도 없고 또 땀 흘리고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았던 저가 초기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제가 혼자 동떨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 하고 같이 이웃하면서 좀 마을 주민으로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도시민이었던 제가 연고도 없는 농촌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배워야 되고 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제가 일정 정도 나눠야 할 것들, 이래서 마을 주민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초창기엔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적응기가 필요한 거니까. 예. 그 고추를 친환경으로 지으려면 그 고추벌레, 우리 어려서 많이 봤었는데 있죠?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액비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요. 또 친환경 제재를 직접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 직접 잡기도 했고요. 심지어 제가 기억나는 게 비가림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담배 훈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담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팔지 못한 담배 잎을
그걸 뭘 얻어다가 예. 훈증을 내는 겁니다. 태워서 하우스 안에. 그래서 진딧물을 질식시켜서 진딧물을 잡는. 그게 약이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방법을 써봤죠. 예. 자, 그 농업도 바쁜데 마을 공부방을 열었다. 자, 어떻게 열게 된 겁니까? 사실 저는 교육학자나 교육학과 출신도 아니고요. 농사를 지러 이제 귀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농사도 배우고 마을 주민으로서 조금씩 이제 자리 잡아 갈 즈음에 이제 허리 펴서 하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학교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한 소식이, 슬픈 소식이 마을에서 들렸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교 후에 집을 가다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교통사고. 났다는. 예. 근데 농촌 마을이 그렇듯이 저희는 춘천에서 화천을 잇는 국도였거든요. 예. 방지턱도 없고 또 무인 카메라도 없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덤프차라든지 출퇴근 차량들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차는 많이 다니고. 예. 그러니까 인도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농촌 농로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이제 저희 아이의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좀 돌보자, 키우자. 이게 적어도 안전하게 학교를 다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공부방을 하기 시작했죠. 예. 자, 그때 설득을 하니까 어떻게 딱 공감을 하시던가요? 너무들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농사를 짓는 분들이시라 여름 같은 때는 저녁 8시, 9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운동장에서 놀다가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집으로 와서 집에서 혼자 밥을 챙겨 먹고 이런 이제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방과 후에 이렇게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다들 좋아하셨는데 문제는 누가 총대를 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겠습니다 일단 좋다. 했죠. 예. 자, 그럼 이제 그 안 하던 걸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뭐 애로사항도 많았겠네요. 많았죠. 일단은 그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아이들 돌보려면 어떤 돌보는 공간이 필요한데 농촌의 이 도시처럼 요유 공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쫓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쫓아가서 그 유치원 교실. 이제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는 비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무료로 공간 사용하게 됐고요. 이제 매일 방과 후 공부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바깥에 뭔가가 있어야 돼서 고탄리 마을회관을 개발위원회 분들한테 가서 사정하고 우리 동네 아이들 좀 여기서 돌보겠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을회관 1층을 부모들이 리모델링을 직접 하고 청소하고 벽지발로 해서 공부방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예산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2만 원씩 내고 도시락 싸보내고 이러면서 또 십시일반 마을의 분들이 자원봉사로 마을 선생님을 해주시고 선생님은 또 그렇게 같이 하고 전원 참여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네, 맞습니다. 협동조합 별빛이라는 게 그때 붙은 건가요? 그럼? 아니요. 그 처음에는 임의단체였죠. 그냥 동네에서 학부모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법인체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성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 또 주체성들을 확보하려면 법인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법인을 뭔가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고요. 협동조합법이 발효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면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별빛이라고 하는 그거를 2014년도에 법인체를 구성하게 되었죠. 자, 그때 이제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확산될 때니까 그렇게 그런 기회가 있었군요. 지금 이제 거기가 고탄리죠, 고탄리.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을 공부방을 이렇게 개설했는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보니까 농촌 유학이 시작이 됐다 하고 얘기하는데 우선 농촌 유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까? 일본은 산촌 유학이라는 걸로 5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20년 정도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로 주소를 이전하고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로 전학을 와서 1년간 시골살이를 하는 걸 말합니다. 농촌으로 유학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해외 유학이 아니라 농촌으로 유학을 오는 일종의 1년 시골살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부방을 만들면서 이제 조금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방과 후 돌봄이라든지 이렇게 좀 안전한 울타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조금 해결되고 나니까 학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희 마을에는 송화초등학교라고 하는 작은 학교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장도 맡아서 봤거든요. 마을에. 이장, 아이고 예. 바쁘시네. 면사무소에 가면 예. 아이들 이제 인구 통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고 지금 어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쯤 되면 학교의 학생 수가 다 졸업을 하고 학생이 줄어졌고. 예, 자꾸 줄면서 폐교가 되겠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야 이거 큰일이다. 그 작은 학교가 농촌 마을에서 없어진다는 건 마을 전체의 붕괴를 갖고 올 수 있겠다라는 예. 위기의식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찾았죠. 뭐 외갓집 보내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전학 올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중에 일본의 산촌 유학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예. 야 잘하면 우리 마을에서도 할 수 있다면 예. 우리 학교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시골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한 7년 정도 되는데 일단 도시 아이들 잘 모르니까 예. 캠프를 통해서 도시 아이들과 도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됐고 처음에 시작은 작은 학교 살리기 아하. 의 일환으로 농촌 유학을 시작하게 됐죠. 자, 이게 이제 농촌 유학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심리적으로도 이게 뭐 안 해본 사람들은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점은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 또 맑은 곳에서 또 한참 더 정서적으로 이 발달이 필요할 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거길로 보내면 이거 뭐 학업 실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농촌 유학의 장단점. 일단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참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고 뭐 그런 시기인 초등학교 유년기에 시골에서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그 풍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게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세요. 학업이 떨어지지 않을까? 작은 학교에 다니고 네. 시골 학교에 다니면. 그래서 학업 문제. 또 하나는 낯선 곳이잖아요. 부모가 같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만 오니까 그 낯선 곳에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혹시 충격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 적응 문제. 예, 적응 문제, 또 생활 문제를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처음 시작은 제가 작은 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뭐냐면 3년 동안 캠프를 하면서 느낀 거는 유심히 도시 아이들을 관찰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농촌과 자연과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하. 궁합이 너무 잘 맞는 예.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마음껏 뛰어놀던 아이들이 도시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걸 느끼게 됐고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훨씬 적응력이 아이들은 뛰어납니다. 그렇겠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일주일만 지나면요. 이 아이가 도시 아이였는지 농촌 아이였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을 잘 적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은 학교에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존재조차 사실 학교 생활을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학교다 보니까 한 반에 10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눈높이 교육이라든지 1대1 정말 맞춤형 교육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준별 학습도 학교에서 똑같이 공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학업 성적이 훨씬 오히려 도시 생활할 때보다도 높아진 아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필요한 게 자존감이거든요. 네. 자신감이고 자존감인데 그런 것들 측면에서도 학교에서나 또 농가 생활에서나 또 저희 별빛 센터에서 계속 이름이 불려지고 애정 어린 눈길로 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다 보니까 아이들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농촌 유학 보내길 잘했구나. 아이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아까 다시 돌아가면 저는 분명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도시로 돌아가는데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의 그 공부하려고 하는 열정, 또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추구하고자 또는 꿈꾸고자 하는 것들을 저는 충분히 자기 힘을 가지고 내적인 힘을 가지고 배우고 익힐 수 있다라고 자립성 같은 생각합니다. 것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농촌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면 한 1년 정도. 네. 그럼 어디서 먹고 자는 거죠? 저희만의 좀 특징이긴 한데요. 일본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곳곳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다 기숙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나 그 센터에서 유학센터에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아이들 집단으로 기숙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마을 공부방을 시작했었고
또 마을 이장을 했었잖아요. 예. 농촌 마을이 화두였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을의 아이들로 커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반대로 마을 주민들도 이 아이들이 그냥 모르는 도시 아이가 아니라 우리 동네 아이들처럼 인식하고 대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숙 생활은 저는 하지 않는다라는 예. 원칙을 세우고 마을에 계신 아저씨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농가 홈스테이 지역 라는 주민의 방식을 집에 예, 맞습니다.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농촌 유학의 매력이고 장점이라면 생활도 일부 선생님들이 기숙 생활을 시키는 것보다는 마을의 손주들로 또 마을의 아이들로 삼촌댁, 이모댁 또는 우리 아이다. 그렇게 하는 거의 첫 번째 원칙이 농가 홈스테이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왔었죠, 학생들이? 제가 2007년부터는 농촌 유학을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예. 캠프 3년 동안에 캠프를 6번의 캠프를 하고 2010년도에 처음에 4명의 아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4명 예. 지금 눈에 선하겠어요. 그렇죠. 애들 처음에 왔을 때 모습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서울에서? 예, 서울 다 네, 서울 아이가 3명이었고 1명이 인천 아이였습니다. 캠프를 하고 이제 겨울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 마을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땐 겁도시 제가 9박 10일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1박 2일, 2박 3일 해서는 아이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9박 10일 캠프가 끝나고 나서 아이도 나 여기서 한번 해볼래 이렇게 결정했고 부모님들도 동의가 있어야지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월 달 계약하기 전에 2월 달에 봤거든요. 그때 이제 커다란 배낭과 캐리어를 끌고 부모님과 함께 왔던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낯설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그 모습들이 아주 눈에 선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명이 1년간 지내고 끝나고 나고 또 돌아갈 때 그 장면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돌아간 아이도 있고요. 안 돌아간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 돌아. 6학년 때 오면 저희가 초등생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학년 때 오면은 1년 하고 졸업하고 돌아가는데 더 있겠다는 거예요. 5학년 때나 4학년 때 온 아이들은 안 가고 2년, 3년을 여기서 졸업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주 그냥 매력에 빠졌구나.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6학년 때 온 아이는 너무 늦게 알아서 1년밖에 생활 못한다는 아이도 아쉽다라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자, 그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처음에 부모님들이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 낯선 곳에 또 저희 이 별빛을 무슨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아이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희를 지켜봤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의 생활도 되게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 또 정말 잘 지낼까 이런 눈초리로 보셨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이들이 표정이 변화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표정 보면 알죠. 그러면서 너무 만족도가 높아지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학력이라든지 기대치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를 믿고 맡기셔서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 있는 동안은 저희가 잘 건강하고 성장시키겠습니다.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농촌유학 보내놓고 간혹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데 너무 개입하시거나 관여하시잖아요. 아이도 힘들고 마을도 힘들고 센터도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믿고 그래서 그것이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저희가 그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했다면 바로 데려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신뢰를 얻게 된 것. 그다음에 아이들의 저희가 무슨 굉장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정말 시골살인데 그것을 능히 겪어내면서 경험하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신뢰를 얻고 별빛을 유학센터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농촌 유학을 가서 도시와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 자, 거기에는 뭐 다양한 게 있을 텐데요. 좀 소개를 해주세요. 처음에는 캠프할 때도 그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 유학을 온 아이들에게는 농촌에서 해볼 수 있는 건 한번 다 해보자. 그렇죠.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냇가 가서 물고기 잡고 조금 정제되어 있지 않은 조금 교육적으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함들이 느끼게 된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특히 이 아까우고 소중한 농촌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마을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유럽의 교육 방식을 조금 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아이들의 자율성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성에 기반한 교육을 하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몇 명 이상이 모이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강좌를 개설해 줍니다. 아하.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을 하자. 두 번째는 의식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보통 도시에서는 국영수 위주의 학업 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학원도 그럴 겁니다. 예체능 아니면 그렇죠. 예. 주로 뭐 영어, 수학 이런 공부를 하는데 농촌 유학을 통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의식주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을 연수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즈음에 가보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학교에서는요, 재봉틀 교육, 제과제빵 교육, 목공 수업이 있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의식주 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좀 배워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야, 별빛만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의식주 교육을 하자. 그래서 뜨개질도 하고요, 텃밭 농사도 짓고요, 아이들 목공 수업도, 그래서 목공실도 만들었습니다. 아빠들이 목공실 통해서 목공 수업도 하고, 겨울 되면 목도리도 뜨고, 또 하여튼 뭐 매일 요리 수업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실제로 먹는 이런 수업들이 저희의 특화된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다 해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교육 훈련도 하고, 네. 그 저는 궁금한 게, 이 애들이 이제 한창 나이인데 그 도시 애들이 이렇게 유학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어울리고 지냈을까? 네. 그거 저희의 예, 궁금해요. 네, 별빛 유학센터 또는 별빛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의 두 번째 원칙인데요. 첫 번째 원칙은 마을과 함께 하자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농가 홈스테이 형태로 아이들을 지내게 됐고, 두 번째는 전국의 유학센터들을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도 유학센터는 유학생들만 봅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은 그냥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나중에 불화가 생기겠다. 위화감이 조성이 되겠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마을 공부방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마을 아이들과 유학생들이 함께 지내고 방과 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한데 섞여서 이 1년, 2년의 생활들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마을 공부방과 유학센터의 프로그램들 적절히 선택하면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홈스테이도 하고 이제 애들이 같이 어울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등등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동화는 돼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요, 여기서부터 계속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와서 낯선 것들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도시의 생활 습관들을, 습성들을 갖고 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서는 그게 되게 낯선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저희 별빛의 동네 아이들이든 유학생들이건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다 할 수 있지만 일단 휴대폰, TV, 또 도시에서는 카드 들고 바로 집 앞만 나가도 소비 문화를 그렇죠, 즐길 그렇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뭐 배달도 안 되고 그리고 용돈도 일주일에 3,000원 주거든요. 그걸 쓰지 않아도 되는 용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농가에서 줍니다. 농가에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당연했던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 초기에는 예.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금단 증상 비슷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쓰도 안 쓰면 예, 답답하니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조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농촌 유학을 시작할 때 아이들의 결정권을 되게 존중해 줬거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네. 저희도 휴대폰을 여기선 사용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알려주니까. 알려주고 그것을 그런 상황을 선택한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조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마을에서는 휴대폰 할 틈이 없습니다. 같이 놀고 프로그램도 하고 체험 활동을 계절이 하다 바뀐 보니까 게 다 예, 느껴지고. 휴대폰을 찾지 않습니다. 아, 휴대폰 예. 뭐 없이도 재미난 게 또 많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자, 저도 이제 말로만 듣던 농촌 유학을 오늘 아주 제대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궁금한 게 그 농촌 유학 보내는데 부모가 결정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학생이 동의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 중에서도
합의를 보셔야 되는데 예. 어떤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꼭 아하. 이 농촌유학을 걱정하고 우려하세요. 아빠는 보내자는데 엄마는 안 된다 그럴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합의하셔라. 예. 두 번째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강제로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견디기 너무 힘들어하고 맞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좋은 거니까 너는 아빠 엄마가 얘기하는 걸 그냥 따라. 예. 이렇게 데리고 싶으면 저희가 돌려보냅니다. 강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제로는 안 생각해도. 됩니다. 예. 예. 강제로 안 되죠. 처음에 4명.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인원수는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4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이걸 하면서 조금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좀 비춰지게 되고 되게 재미있고 독특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또 하나는 농촌의 학교를 살릴 수도 있고 농촌의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고 네. 농촌 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거라는 인식들이 좀 되면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7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많을 때는요 28명까지 한 해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촌유학 중에서 조금 저희가 아까 농가 홈스테이라든지 좀 독특하게 하다 보니까 또 춘천이라는 지역이 서울이나 주로 인천 도심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 이미지도 또 좋죠. 예, 뭐 다 우리가 춘천이라는- 저도 많이 놀러 다녔어요. 예, 그런 이미지를 타면서 깔끔한 도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처음엔 유학생들만 오다가요 예. 부모님이 따라 내려오셔요. 아하. 요즘에는 그래서 부모님이 나도 살래 이래서 교육적 전 귀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랑 같이 와서 일정 기간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그것도 사는 부모님들도 괜찮겠네. 계시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아예 눌러 앉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2의 고향을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되게 다양한 형태로 아이들이 유입이 되고 도시민들이 귀촌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그것 때문에 많은 자극을 마을에도 줬을 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예. 애들 무슨 교육 사업을 하나? 음. 어쨌든 유학생들이 오면 도시 부모님들 일정 정도 생활비를 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러나 쟤네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의도가 뭐야? 예. 또 하나는 그분들이 예전에서부터 여기서 살던 분들이시잖아요. 예. 보통 아이들은 다 서울로 보내야지 도시로 보내서 교육시켜야지. 근데 과연 도시 아이들이 오겠어? 예. 또는 문제 아들만 오는 건 아니야? 근데 저희 국회의원 아이도 있었고요. 예. 또 아주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의 아이들도 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런 선입견들이 이제 벗겨지게 됐죠. 예. 아, 그 문제 아들만 오는 거, 또 우리가 갖고 있던 농촌의 장점이 있는데 예. 교육적 가치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걸 못 보셨었는데 실제로 이 유학생들이 오면서 그런 걸 느끼고 돌아가니까요. 아, 우리 아하. 자긍심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렇죠. 작은 학교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예.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들을 우리 마을이 해줄 수 있구나 이러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지금은 너무 더 좋아하시죠. 아, 그게 또 큰 소득이라고 볼 수 네네. 있겠어요. 그럼 그 초등학교는 지금 폐교는 안 됐겠죠? 작년에 실내 체육관까지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이제 저희들도 조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한 40여 명 정도 초등학생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토박이 아이, 그러니까 예. 부모의 고향이 그 마을인 아이는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유학생 또 교육 귀촌 또 귀농자 아이들로 지금 40여 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저희 마을이 그런 교육적 가치가 있는 걸로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과제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네. 그런 과제가 있군요. 자녀분 있으시죠? 네. 남매가 있습니다. 애들은 네. 어떻게 키워요? 거기서 키웠죠. 지금은 고3이 되고요, 올해. 예.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낳고, 거기서 유치원 다니고, 송화초등학교 다니고, 별빛 이용하면서 아주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애들도 잘 어울렸고. 예.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아니라 산골쌤이다. 우리 아빠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유학생들이 홈스테이로 와 있었었거든요. 그건 또 어떤 면에서 솔선수범 또 하셔야죠. 그건.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네.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항상 낯선 아이들이 와 있고 또 그 아이들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엄마 아빠는 그 아이들을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가끔 얘기합니다, 요즘에도. 그때 그 기억들, 그 추억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정신적, 문화적 자산이 될 수가 또 있잖아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자, 명칭이 보니까 별빛 공부방, 별빛 교육센터, 네. 그리고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계속 변했네요. 그래 명칭 자체도. 예,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마을 아이들만을 돌보는 마을 공부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도 오고 마을 아이들도 함께 돌보다 보니까 교육센터라는 명칭을 쓰게 됐고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교육센터라는 걸 떼고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로 바꾸게 된 건 2019년 저희 이제 법인 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 2018년 연말부터 노인 복지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도. 예. 네. 예. 그러니까 마을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고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센터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마을에 마을의 협동조합이고 마을의 돌봄 어떤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좀 확장하게 된 개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체계를 갖추면서 확장된 개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좋아하시겠어요.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교육센터만 할 때만 해도 계속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는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예. 세대 공감 프로젝트라 그래서 예. 어디서도 경험해 볼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일이 없거든요. 예.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도 없어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농촌 유학 또는 농촌에 있는 공부방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다가 마을의 어르신들을 만나게 해주자. 야, 그 아이디어도 좋으네요. 예.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가치가 있을 거다. 또 마을 어르신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1년에 손주 도시에 나가 있는 손주들도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네. 마을의 아이들이 찾아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것들이 마을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청소도 해드리는데 되게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농촌에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삶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에서 한번 돌봐보자. 우리 마을 별빛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있으니 네. 좀 그런 돌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2018년, 2019년도에 노인 돌봄센터를 같이 확장하게 됐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게 이제 확장되고 등등 하다 이제 드디어 어르신까지. 네. 그게 이제 차원이 또 달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도 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하셔야겠네요. 구상도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빛 버전 2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어떤 기반을 구축한 것 같은데 저희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나이 들기 좋은 마을, 청년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일들을 청년들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아동복지, 네. 노인복지 그 일을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로서 충당하는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슬로건을 만들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18년 만에. 그럼 청년들 어떻게 또 불러 모읍니까? 모집하죠. 모집하고 상담도 하고 또 요즘에는 서울에서도요. 그 지역과 지방과 많은 교류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마을을 경험해 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요. 또 춘천 시내에서 가깝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춘천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춘천 지역에 일자리를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거에 춘천 시내도 있지만 예. 저희 농촌 마을도 그곳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요새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을 공동체가 활기가 생기고 뭐 말하자면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전체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시작은 작게 했는데 점점 확산되면서 네네. 예, 전반적인 그 문화도 많이 바뀌었겠어요. 예,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들썩들썩 하니까 마을에 네. 좀 활력도 많이 띠게 된 것 같고요. 또 이 아이들이 어디 독립된 섬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있는 게 아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 마을에 농가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홈스테이도 하고요. 또 마을에 어르신들도 만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침체돼 있고 맨날 똑같은 농촌 생활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이고 또 마을 어르신들끼리 만나면 아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또 그거로 인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젊은 20, 30대 볼 수 없는 농촌 마을에 청년들이 어쨌든 막 네.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마을 전체 분위기가 좀씩 변해가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활력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네. 지금 그 18년 동안 그 활동하시면서 이제 별빛 견학하러 오는 사람도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았고요. 그동안도 공동체
또 사회적 경제조직,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또 마을 활동가 이런 전국에서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작은 농촌 마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러 많이들 오시죠. 그런데 제가 오실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특출난 누구 리더가 한 명이 있어서 또는 무슨 자원이 풍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어느 마을이나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절박함이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제 좀 성공 요인으로 꼽자면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떤 개인 사업처럼 했다면 이건 성공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보여드리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마을이 그래서 전체가 조금씩 시간은 걸리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다 그러면 어느 농촌 마을이나 그 절박함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저희 별빛만이 아니라 어느 마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 어느 마을에서나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그야말로 지금 이 사례를 잘 좀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교훈도 얻고 여러 가지 성공 노하우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이 행복해야 도시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런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런 활동하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탁월한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다. 뭐 그 사람은 다 되는 거 아니라 그러지만 얼마나 헌신적으로 해오셨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처음에 이끌어가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가면 좋을까? 저도 도시민이었고요. 농촌에 이제 귀농해서 농사 짓고 농산물 아까 판매 얘기도 했잖아요. 또 교육 사업하고 농촌 유학이라는 걸 통해서 도시민들을 만나서 도시 아이들을 오게 하는 것들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농촌이 그동안 농업, 농촌, 농민, 삼농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도시민에 대한 짝사랑만을 했던 것 같아요. 도농 교류라는 것도 도시민들에게 구걸하듯이 애원하듯이 도시민들이 와야지 농촌이 잘 살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농산물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농촌에 사는 농민으로서 또 농업을 하는 농민으로서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 농민이라고 하는 그 당당함들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짝사랑을 이제 그만하고 일단 농촌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들을 일선에서 실현하는 우리는 농민이다라고 하는 자부심들을 먼저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정책이나 제도의 방향들도 농민들을 정말 좀 예우하고 대접해주는, 그래서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지금 분권, 지방 균형 발전 많이 얘기하는데요. 농촌에 그 땅을 지키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민들이 없다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한쪽은 계속 악화돼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부심을 먼저 갖는 것, 그 자부심을 통해서 그 당당함을 통해서 도시민들을 만날 때 우리 교육적 가치 있어, 우리 농산물 굉장히 자랑스러워. 그래서 좀 동등한 입장에서 도시민들과 교류할 때 서로가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사는 방법. 저 같은 사람도 한 농촌 유학 1년만 가면 안 될까요, 거기? 요즘에 이제 지역 소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귀농귀촌 교육들도 많이 늘었고요. 한 달 살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한번 찾아보시면 어른 농촌 유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합니다. 저는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완전 농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1년만이라도 농사를 지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공기도 좀 맑고 이런 데 가서 뭐 대도시 북적거리다 보니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는데 노인 유학 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이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자, 이걸 맡으시게 됐는데,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그걸 맡게 된 뭐 계기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나오기 싫었거든요, 시내로요. 여기 춘천, 그러니까 시청 안에 있는 거죠? 예, 시청에서 만든 재단이다 보니까 시청에 있는데요. 사실 고탄에서 별빛에서 이제 대표로 이사장으로 살면서 18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조금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 별빛의 사례들을 다른 지역에도 좀 전파로도 다니고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도 하고 이렇게 살던 중에 7기 민선 시장이 들어오면서 시정 철학이 있는데요. 그게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시 정부의 철학을 반영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는 마을 자치, 그리고 주민 공동체, 시민 교육
이런 것들로 이제 시정 철학의 목표들이 생기면서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저도 알게 됐고 예. 또 그 일을 추진하는 곳에서도 별빛에서 그렇게 18년 동안 예. 그런 것들을 해와지 않았냐. 이제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도 분명히 마을 공동체들이 필요하고 주민 자치가 필요하고 함께 통합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도 새로운 형태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도시에서 춘천이라고 하는 전체 25개 읍면동에서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예. 한번 맡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18년 동안 이렇게 쭉 그걸 해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라고 해요, 뭐 잘 모셔가고 싶어 할 텐데 그 마을 주민들 중에는 그 가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떡하냐 별빛 당장. 글쎄 말이죠. 또 이제 시골 분들은 이걸 누구한테 넘기나 이런 얘기를 막 하셔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협동조합 방식이고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이 일을 대표로서 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저희 센터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신문을 내거든요. 마을 소식지를 저희 별빛에서 거기에 이제 그런 인사도 마을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현재 그 어떤 일에 씨름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뭔지 이걸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시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공동체를 발굴, 육성, 활성화하는 것. 예. 두 번째로는 주민 자치회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요. 주민 자치회 또 주민 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민 교육, 시민 학교를 통해서 시민성, 시민력들을 높여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자치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도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들과 주민 자치, 그다음에 그것을 어우르는 시민 학교, 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력들을 높여낸다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춘천시 생활권인 읍면동 단위의 다양한 공동체들과 주민 자치력들이 높아져서 결국은 마을로 보면 한 읍면동으로 보면 이 통합적인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 좀 이뤄내고 네트워크화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민관이 함께 협치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행정과 시민이 주인인 곳에서 함께 좀 시정 철학 또는 시정 목표, 결국은 춘천 시민들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운영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뭐 좀 벤치마킹도 하면 좋을 텐데 뭐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마을자치지원센터 조례를 만들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시에서 출연한 재단으로 만든 건 전국 최초입니다. 춘천시가요. 여기서 이제 좋은 모델을 또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많이 이제 문의도 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든지 주민자치지원센터는 따로는 있는데 이것을 같은 걸로 보고 함께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중간 지원 조직은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배우면서 이제 시작한 거니까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씩 해보는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주민주권, 시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노력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을 그렇게 변화시켰듯이 이제 그야말로 도시의 공동체를 정말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걸 관점을 가지고 정말 지원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아마 구구절절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뭐 정책이나 제도를 논할 수 있는 수준의 학식이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정책과 제도가 현장감하고 많이 동떨어진 경우들이 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 농촌, 농민이 삼농이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일정 정도 시간들이 계속 필요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때를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지원과
무조건적으로 많은 돈을 준다고 지원이 아니거든요. 예. 적재적소에 맞춤형 지원들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사람입니다. 예. 농촌에서 이런 농촌 저처럼 마을 활동을 하는 사람도 사람인 거고요. 예. 또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지원이나 정책 제도들이 사람에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거에 맞춰져 있어요. 예. 뭐 하드웨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근데 결국 그거를 하는 거는 남는 건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 또 사람에 대한 지원. 그래서 농촌에도 사람을 남기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소멸은 우리 농촌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처한 큰 위기입니다. 별빛 협동조합 같은 현장의 노력과 마을자치지원센터 같은 공공의 노력이 더해져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농촌 공동체가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